또 각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제 좀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AI 소버린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도 좀 추진을 하면서 이 시장도 엔비디아가 공략할 수 있는 뭐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뭐 멀리 볼 것 없이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대선 후보에 있는 분들이 뭐 100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AI 투자를 하겠다고 근데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서 어쨌든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심지어 뭐 중동 같은 나라가 뭐 AI 이런 거 우리가 보통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곳조차도 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구축하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미 산업 기반이 있는 제조업 기반의 국가들은 당연히 AI가 그냥 필요할 것이고 또 인구가 많은 나라 인도나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프라한 거잖아요. AI라는 거 그게 최종 서비스가 아니니까 그런 인프라는 어쨌든 인구가 많으면 최종적인 고객이 많은 거고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구축해야 될 필요성들과 수요들이 항상 있는 것.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한국과 같은 경우는 그냥 기업에서 앞장서고 있지만 사실 AI 투자라는 게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당장 여기서 뭔가 우리가 그 회수하기엔 쉽지 않은 거잖아요. 몇 년에 그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투자하고 다시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회수할 때까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공적 자금들이니까 정부의 공공 펀드라든지 정부의 직접 지출 같은 것들이 그래서 초기에 투자할 여력들을 좀 보완해주는 물론 100%다 주진 못하겠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방향이 일단 맞다고 생각이 되고 당연히 모든 나라 그 방향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런 공공 부분의 투자 쪽에 이제 눈을 많이 돌릴 것 같아요. 최근에는 기업들이 워낙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해줬고 작년 올해까지 이제 내년 되면 조금 이제 성장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금액이 줄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데 엔비디아의 만약에 매출 성장률이 확 줄어들면 주가에 바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투자자들은 냉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빅테크 기업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이런 공공 부분 쪽으로 눈을 돌릴 여지가 다분히 있어서 엔비디아 일단은 그런 면에서 가장 트랙 레코드를 우수하게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우수한 포지션에 있어서 아마도 그런 공공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빅테크 바깥으로도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하는 것 같고 공격적인 시도를 계속할 것 같아요. 최근 뭐 시스코라든가 델, 휴렛 패커드 이런 좀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자체 IT 인프라 서비스를 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판매 기조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의지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경쟁, 특히 이제 AI 칩 관련된 경쟁 굉장히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굉장히 좀 달아오르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인 것 같습니다. 한때 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이 이제는 첨단 산업을 이끄는 어떤 선도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비용 또 고효율 AI 모델 딥시크죠. 그래서 중국의 AI 기술 미국을 좀 위협하는 수준까지 다다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감이 되는데 양국의 기술 수준 차이가 지금 얼마만큼 나 있다고 보면 될까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는 거에 따라서 이제 딥시크가 뭐 효율성을 높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그만큼 낮은 투자를 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한지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하는 거죠. 뭐 아니면 뭐 이미 투자되어 있는 그런 뭐 메타의 여러 가지 그 리소스를 이용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LMM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저희가 AI, 로보틱스, 반도체 이렇게 다 큰 맥락에서 보면 중국이 그야말로 패스트 팔로우로 완전히 공고하게 따라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소프트웨어 쪽에 뭐 딥시크 뭐 있긴 하지만 뭐 다른 회사들도 원래 또 잘 하고 있는 거고 로보틱스에서도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또 굉장히 많죠. 반도체 마찬가지로 화웨이도 있지만 뭐 SMIC 이런 회사들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굉장히 빨리 쫓아오고 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패스트 팔로워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야. 예, 더 혁신을 앞서서 하고 그런 측면은 아닌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고요.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 엔비디아의 대항마 결국 중국 기업이 된다고 보십니까, 박사님? 엔비디아의 대항마를 이제 엔비디아의 어느 부분에 경쟁을 놓고 말을 해야 되는지가 일단 좀 정리가 될까 하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현 상황은 뭐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미래는 굉장히 많은 이제 확장된 모델들이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엔비디아 하면 일단 AI 칩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근데 거기에서의 엔비디아 대항마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결국 하드웨어 쪽에서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중국이 사실은 많이 쫓아왔고 자체적인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 이제 자회사는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설계하고 SMIC 로컬 파운더리에서 만들어서 이제 칩 어센드 910 시리즈들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결국 하드웨어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EUV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제약점이 중국에는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선 사실 한 2019년부터 화해 제재 시작되면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장비나 뭐 우방국들의 장비를 쉽게 살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 제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칩을 직접 구매하지 못하는 것들 우방국들의 칩도 이제 점점 구매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죠. 중국의 반도체나 IT 패권에 대해서 이제 미국을 위협할 만한 요소들을 이제 못하기 위해서 많은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이펙티브 했느냐 미국의 백악관에서 원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 네네. 부분을 조금 짚어보고 싶어서 네. 자 일단 기술력이 많이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 격차는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기술력에 있어서 소프트웨어는 이미 한국은 앞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기 좀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하신 미국의 역할은 아직 좀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객관적인 평가인 거고요. 자 하드웨어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하고 일단 비교하는 측면도 일단 필요하잖아요. 반도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제재를 하면서 사실은 직접 제품을 팔지 못하는 것은 어쨌든 자급자족을 통해서 하는데 장비를 팔지 못하면 아예 칩을 만들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가장 치명적인 제재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반도체 장비가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EUV 장비는 확실하게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비공적으로 모르겠지만 그게 ASML의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포션만큼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떨어졌고 공식적으로 ASML은 일단 미국의 눈치를 본 후로는 한 대도 팔질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ASML은 미국 기업이 아니에요. 네덜란드 기업이에요. 그렇죠.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이 그럼 중국에 판매하는 물량이 줄었어야 되잖아요. 금액으로도 실적도 안 좋아져야 되고 전 세계 통계에서도 중국으로 하는 물량이 확 빠졌어야 되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기 전에 반도체 장비하는 제재를 하기 전에 글로벌 반도체 장비 중에서 중국이 사가는 비중이 한 20% 미만이었어요. 15에서 15%만 네. 중국으로 갔었어요. 제재하기 전의 상황. 그러면 한 5년 동안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재를 했어요. 백악관의 말대로 하면은. 그럼 낮아져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작년도에 미국 증권거래소 SEC에서 발표한 사업보고서를 분석해가지고 낸 거에 보면은 작년을 보고했으니까 2023년 말 기준에 아마 실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와 램 리서치의 매출 중에서 중국 고객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 30-40%였어요. 제재하기 전에는 20% 미만이었는데 2배 이상 높아졌어요. 자, 제재를 한 게 맞는지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건지 중국에 팔도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이게 가능하지? 물론 백악관과 상무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식으로 중국에 파는지 못 파는지를 그럼 너네 조사를 하는 걸 봤더니 뭐 분기에 한 번 정도 리포트를 받는데요. 너네 고객 리스트 줘봐. 중국 기업 없네? 오케이. 이 정도로 과연 진짜 중국으로 가는 거는 막을 수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ASML은 네덜란드 기업이잖아요. 타이트하게 모니터링. 그다음에 이거는 EUV는 그냥 눈에 띄어요. 바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독보적인 장비이고 가격 자체가 틀리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장비 업체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다 중국에 팔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중국에 있는 중국 로컬 기업들의 반도체 공장의 캐퍼가 그만한 장비를 수용할 만큼 규모가 안 돼요. 한국, 미국, 대만보다 훨씬 적거든요. 실제 돌아가는 공장의 규모가. 네. 자기의 캐퍼의 몇 배 장비를 사간 거예요. 그럼 그 장비는 어디에 있을까? 창고에 랩에 잘 씌워서 고이 모셔놓고 그래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3년 동안 진짜 미국이 독하게 제재를 해서 미국 장비가 진짜 한 대도 중국에 안 들어서 3년 동안 공장 계속 지을 수 있어요. 그만큼 장비를 이미 사서 쌓아놓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드웨어에서의 장비 제재라는 거는 EUV 장비 하나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다. 근데 EUV 장비가 없이는 뭐 10나노도 못 만든다, 7나노 못 만든다 계속 ASML의 주장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산 거예요. 한국, 대만 기업들이 중국 못 샀지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중국에서 EUV 장비 없이 계속 밑에 기술도 성공시키고 있어요. 7나노 절대 안 돼 그랬는데 TSMC가 7나노를 EUV 없이 했어요. 5나노 절대 안 되는데 중국에서 5나노에서 ASMI가 화웨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납품을 했어요. EUV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지껏 ASML이 EUV 없이는 이거 안 돼 했다라는 게 다 마케팅 전략이었는데 우리가 속아서 샀던 거다. 비싼 장비를.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 네. 또 하나는 진짜 안 되는 건데 중국이 해낸 거다. 이게 사실 무서운 건데 그러면 중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한국, 대만, 미국보다 월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또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맞다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의 굉장히 큰 우환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면에 있어서 미국이나 엔비디아도 중국에 대해 잠재력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기술력만 못 보면 격차가 크다라고 맞지만 이게 만약에 5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한국도 있지만 대만의 엔비디아, 미국 정부도 다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막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무서워지기도 하고 몸소리 쳐지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정말 그 엔비디아와 뭐 중국 테크 기업과의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 어쨌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한다고 밝히면서 단기적인 실적 기대감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상당 부분 낙폭을 반납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여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 매년 최대 50만 개의 AI 칩 구매 계약을 논의하고 뭐 그런 내용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또 뭐 130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계약이 체결이 일단 되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거의 뭐 한 30조 수준의 어떤 신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걸 환산하려면은 그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한 1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실적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엔비디아의 실적 지난 분기에는 생각보다 좀 깜짝 놀랄 만한 성적을 내놨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지난 분기에 저희가 좀 정리해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393억 달러, 시장 기대치 한 10억 달러 정도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해 보면 이제 이번 분기에 대해서 이제 430억 달러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약간 실망 정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매출 그 총이익률에 대해서도 72% 제시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작년도 분기별로 성장률 보면은 뭐 매분기 사실 어마어마했고 1분기에 거의 뭐 260%, 그다음에 120, 뭐 90%, 지난번에 이제 78%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 430억 달러를 이제 달성을 하면 그래도 YOY로는 꽤 이제 성장률이 나오는데 QOQ로 따져 보면은 10%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뭐 4월 말에 뭐 증권사들 이렇게 보면은 모건 스탠리에서는 410억 달러 좀 미스할 거다. 뭐 최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넘어갈 거다. 뭐 어쨌든 430억 달러 기준으로 해서 시장 기대치를 비트하느냐,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다음 분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제시할 거냐, 예, 향후 주가에 대해서 내다보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들도 아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지난 분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393억 달러 중에 데이터 센터에서 356억 달러 나왔어요. 그 중에 110억 달러가 블랙웰에서 나왔다. 한 3분의 1 정도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번 분기에는 한 40%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50억 달러 이상 될 거고 아마 다음 분기 정도까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이터 센터 매출도 예를 들면 360억 달러에서 380, 뭐 400 이렇게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것 같고 거기에서 차지하는 블랙웰의 비중이 좀 더 올라갈 것이다. 블랙웰이라는 게 나오지 않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엔비디아 주가는 진짜 피크아웃 치는 건데 호퍼 대비해서 월등한 혁신을 이룬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가 적어도 올해는 좀 더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는 좀 더 저희가 업사이드를 본다면은 매출이나 여러 가지 실적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또 기대치를 비트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많은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게 올해 이제 연말 실적일 텐데 빅테크의 AI 설비 투자 축소 이슈도 있었고 뭐 미국의 어떤 중국 관세 정책 이런 부분들 뭐 대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그래도 연초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수그러든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할 때 뭐 시장이 좀 우려하는 거는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성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박사님? 작년에 이제 분기별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 이제 시장의 반응들이
1분기, 2분기 때와 3, 4분기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졌잖아요. 네, 그렇죠. 1분기, 2분기 때 실력 발표해서 완전 폭등을 했다. 네. 3, 4분기 거꾸로 폭락하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1, 2분기는 일반인들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아니. 일반 투자하는 분이 반도체 전문가나 시장을 분석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투자하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1분기, 2분기에는 본인들의 기대치보다 좋게 나온 거야. 가이던스도 좋고. 근데 3분기, 4분기는 본인들의 기대치는 있었어. 네. 그게 정말 합당한 추론에서 나온 기대치는 모르겠으나 심리적으로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걸 못 미트했기 때문에 주가는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일종의 조삼모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일단 일정 부분 있어서 투자자들은 심리에 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긴 한데 네네. 제가 볼 때 작년 하반기에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죠. 뭐 대통령 선거 이슈도 있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이슈가 있었지만 그보다도 엔비디아 주가가 하반기에 실적 발표할 때 좀 힘을 못 줬던 것들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블랙웰의 매출을 차지한 비중이 저는 컸다고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은 원래 상반기 1분기,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젠슨황 대표가 장담했던 거에 의하면 이미 4분기쯤 되면 블랙웰 매출이 한 50%는 올라와야 되는 정도의 기대치를 갖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발열 이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면서 점점 지연되고 4분기에도 10% 조금 넘는 수준 제가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올해 와서 이제 겨우 30%. 이게 보니까 작년에는 1, 2분기 때 너무 기대를 많이 줬다가 3, 4분기에 약간 양측 손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2번 연속 그 양측 손해가 된 거예요. 3분기, 4분기 시작할 때. 아직까지 블랙웰 매출이 좀 안 되고 좀 지연됐고 있고 곧 해결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니까 그게 실망이 되니까 주가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묶여 있을 때였어가지고 관세 영향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 단순히 실적에 대한 것과 분리하기 조금 어려운 타이밍이었고 2분기 실적도 지금 사실은 완전히 기업의 정말 실력만 놓고 주가에 반영하기는 조금 복잡한 양상이 있어요. 중국에 대한 이슈는 물론 비즈니스와 연관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관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사실 환율 부분도 방향성이 지금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한국의 서학 태비 투자자들도 사실은 이 환율 문제 때문에 지금 망설인 부분들 많잖아요.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은 달러 강세가 얼마 지속될지 그 강함의 정도가 얼마 될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자금의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들이 기업 본연의 성과 외의 요소가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더 크게 작용하는 증시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축소해서 기업의 그냥 실적만 놓고 보자라고 했을 때 분명히 2분기 실적에서도 YOY로 전년과 비교하면 성장성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은 매출 규모가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커져 있으니까 결국에는 성장률이라는 게 분모라는 게 그 기준이 되는 그 전의 실적에서 증가분이 되는데 분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르게 커져가고 있으니까 성장률이 더 높아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산술적으로 아무리 성장이 빠르게 진행해도 성장률은 낮아지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 그래서 투자자분들 성장률만 곱고 내가 패닉에 빠질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규모가 시가총액 미국의 나스닥 시가총액 2위 정도 되는 기업이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보이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스닥이 지금 막 8천, 9천이 가야 돼 순식간에 1년 안에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기업의 입장에도 동일한 기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 정도 규모가 아직까지 수십 % 매출 성장이 한다는 게 제가 볼 때 어메이징한 실적이라고 보는 게 정직한 반응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셨던 블랙웰의 매출 비중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는 거. 이게 만약에 엔비디아 자체 문제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연됐던 수요가 확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 몰려서 그 매출이 확 기여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그런 자체가 잘 못 만들어서 지연되는 수요가 여전히 대기 수요가 있다. 언젠가는 발생할 거다. 오케이. 그럼 뭐 그건 조삼모사가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딥시크의 등장 이후로 고성능 칩에 대해서 약간 수요에 대한 마인드가 좀 바뀌고 있는 거라면 좀 더 싼 호퍼칩으로 충분히 내가 잘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고객의 생각이 그런 거여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옛날보다 약해졌다라면 이거는 갑자기 3분기, 4분기 된다고 해서 지연된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 실적에도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좋을 거야라는 기대를 품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아마 지금 대표님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블랙웰의 수요에 대한 비중이 중요하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블랙웰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는 게 사실 이게 지금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좀 보고 있고 근데 이게 하반기에 그러면은 좋아질 거냐는 것도 그 주된 원인이
공급자 자체 문제인 거냐, 고객들의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양상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의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의 니즈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것 같고, 사실 서학개미 투자자분들도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진입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그 한국예탁결제원 거기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엔비디아를 서학개미 분들이 3억 달러치 순매도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에 조금 나선 걸로 해석을 할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에 투자한다면 좀 진입 시점이라든가 뭐 적재적소의 어떤 타점 어떻게 좀 잡아야 될까요? 지금이요. 뭐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좀 사야 될까요? 아니면 좀 매도를 좀 고려를 해봐야 그보다는 될까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를 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어떻게 진정이 보면 되기도 했고. 제자리에 온 거 정도인데, 지금 수준이,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밸류에이션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싸다. 올해 내년 이렇게 봤을 때는 성장률 물론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도 이렇게 봤을 때는 3, 40배 줬을 때 200불 뭐 이렇게 보이는 거니까는, 그러니까는 뭐 탑3들 시총도 있지만은 뭐 160불 이 정도 가면 이제 4조 달러 이렇게 넘가는 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이 가치가 좀 드러나는 것인데,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워렌 버핏이 이제 애플을 팔고 계속 하시면은 뭘 사겠냐, 엔비디아 사지 않겠냐. 엔비디아 뭐 20배도 안 되고 뭐 이랬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 경쟁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해자가 있고 이게 진짜 난공불락이냐 이런 것들을 워렌 버핏 투자할 때 많이 보시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업사이드도 열려 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애플을 투자했을 때 보면은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후에 쭉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봤겠죠.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애플의 주가가 또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고, 투자나 수요, 경쟁 심화 이거에 대해서 당장 뭐가 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시장의 지배자로서 좀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좀 돌아오는 게 있지 않겠냐. 물론 저희가 얘기 나눈 대로 뭐 블랙웰이나 이런 것도 이제 봐야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좀 낮아지겠지만 전체 매출 볼륨은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낼 거고, 홀딩을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이라면 굳이 지금 서둘러서 매도하는 그런 스탠스를 저희가 취할 필요는 앞서 뭐 AMD 얘기도 했고 인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구글 TPU 얘기도 했지만 또 스타트업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많이 있잖아요. 뭐 메타가 이제 우리나라 퓨리오사 AI도 인수를 타진하고 이렇게 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메타의 LMM이 돌아가는, 라마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칩들이 많지가 않아요. 글로벌하게 따져보면. 그렇고 중동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칩을 안 넣고 다른 것들을 해보려는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세레브라스나 이런 업체들 보면 웨이퍼 사이즈로 이제 칩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 시스템화해서 데이터 센터에 넣을 때 이 발열 문제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안 잡히면 하고 싶지만 결국엔 못하는. 그럼 글로벌하게 보면 뭐 세레브러스나 삼바노바나 뭐 한국에는 뭐 퓨리오사 AI나 뭐 리벨리온이나 있지만, 리벨리온 아직 뭐 칩이 안 나온 상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할 때 진짜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로 대부분의 시스템을 짜고 추론 영역에 대해서는 뭐 다른 뭐 스타트업들의 칩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지, 엔비디아 빼고 넣고 이게 현실적으로 여전히 어렵다. 그냥 실제 바텀업으로 기업들을 조사하는 그런 거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그래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상당 부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엔비디아의 대항마, 또 제2의 엔비디아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대항마를 찾는 어떤 노력, 생각보다는 크게 뭐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아니면은 뭐 제2의 엔비디아가 될 만한 기업, 알토란 같은 기업이 있다면 한
제가 작년에 뭐 우연찮게 AI 투자 전쟁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이건 2016년 당시 얘기예요. 엔비디아 주가가 그때 30불 연초에 하다가 그 해에 이제 여름 지나면서 100불 넘어갔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때는 GPU 많이 하고 뭐 그 블록체인 같은 데서도 GPU가 필요하고 이런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엔비디아 그 GPU에 대한 수요가 본격적으로 글로벌하게 확산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네.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끼리 뭐 엔비디아 날라갔으니까 제2의 엔비디아 뭐냐, AMD냐 이랬을 때 제가 한 얘기가 제2의 엔비디아 없다. 제2의 애플 있냐? 제2의 테슬라 있냐? 10년이 지났는데 뭐 AMD가 어떻게 됐냐? 엔비디아는 여전히 엔비디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좀 같은 영역에서 이렇게 찾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한국의 AI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대항마라는 그런 언론에 나온 것들은 그 이면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대항마의 성격을 보시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AMD도 안 되고 인텔도 안 되고 구글 TP도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보완하거나 일종의 니치 마켓에서 혹은 출원 영역 확대될 것 아니면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시장들 그러니까는 약간 다른 같이 가지만 전체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항마가 아닌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제2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찾아보면 차라리 팔란티어 같은 회사가 아니냐. 좀 독보적이고 다른 회사 같지 않은 그야말로 피터 티엘이 얘기한 제로 투 원의 혁신을 가지고 있는 조금 다른 섹터 카테고리에서 찾는 그렇죠. 게 빠르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대항마 제2의 엔비디아 이렇게 찾는 거는 그냥 넘버원 업체를 사는 게 훨씬 더 그 넘버원 업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과연 시장의 우려나 이런 것들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는 게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잘하고 있는 업체가 계속 잘할 가능성이 높고 엔비디아를 대체할 대항마는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제2의 엔비디아 대항마가 될 업체 없을까요? 대항마라는 건 라이벌 관계가 있는 기업을 얘기할 때 대항마라는 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AI 칩 제조 업체가 없어요. 존재하질 않아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설계한다는 거는 자체 수요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를 엔비디아에서 제3자한테 막 팔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관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일부 수요를 내가 내재화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건 경쟁할 수 있는 기업체가 아직 창업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창업되지 않은 회사를 누가 경쟁자가 될 수 있겠냐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네. 말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미래가 기대될 만한 IT 기업이 있느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봤을 때 미국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주가가 올라갈 만한 기업이 딱 눈에 띄지는 않아요. 엔비디아를 다 제외했을 때 이만큼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기업들이 눈에 띄지는 않는다. 근데 그나마 어쨌든 미국 내에서 굳이 찾아서 결국에는 팹네스 기업 중에서 경쟁력 좀 있는 게 찾는다라면은 저는 그래도 인텔보다는 아직은 AMD 쪽에 좀 더 손을 들어두고 싶고 AMD. 그 다음에 퀄컴보다는 싱가포르의 브로드컴 쪽을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하고요. 네. 말고 제가 이제 나라면 중량기 투자를 한다라면 굳이 미국만 투자 안 해도 된다면 최근에 사실은 나스닥 폭락했을 때 홍콩 지수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을 때 관련 펀드도 엄청 올랐죠. 저는 그래서 화웨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은 이미 엔비디아에도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화웨이라는 게 완제품, 통신 인프라, 직접 설계 능력, 그다음에 뭐 로컬 자회사는 아직 아니지만 어쨌든 파운더리까지 모든 공급망을 다 갖추고 있고 자금력이 있고 그다음에 엄청난 고객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중국 내수만 하지도 않아. 화웨이는 글로벌 정말 많은 고객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중국 내수로 위주로 큰 기업들은 한계가 분명히 보이긴 하잖아요. 사실은 화웨이를 미국이 맨 처음에 때리기 시작한 이유가 미국의 통신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통신은 국가 기관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화웨이와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65% 이렇게 높았어요. 2019년에. 그래서 때리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30-40% 밑으로 낮춘 거거든요.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였던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으로 AI 쪽으로 그걸 확장해 나가고 있어서 그때는 단순한 통신 업체였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우리가 증강력 투자할 만한 좀 매력적인 기업 하나 꼽으라면 오히려 화웨이를 좀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대항마가 될 업체 아직까지는 뭐 눈에 크게 띄는 업체는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섹터 카테고리를 좀 다르게 해서 분류해서 좀 들여다보면 엔비디아와 못지않은 좀 위상에 자리 잡을 만한 기업들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난해 서학개미들 최선호주로 꼽혔던 엔비디아 위상이 다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AI 시장 이 성장세에 힘입어서 미국 빅테크 기업이 투자를 지속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에 좀 주가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빅테크의 AI 설비 투자 축소 또 미국의 중국 관세 정책 대불확실성들이 좀 다소 제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분명 현 시점에서는 어떤 투자의 명감이 뚜렷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그리고 팔라티노 프라이빗 에쿼티 송종호 대표 두 분과 함께 다시 돌아온 엔비디아 또 한 번 왕자 탈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함께 탈탈 털어봤습니다. 즐거운 투자의 마실을 나오고 싶으실 때 언제나 저희 미장원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미장원에서 투자의 주변머리를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